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흔히 지방선거를 진 쪽에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패인이나 뭐 또는 그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 당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긴 쪽에서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도야도 진흙탕 이게 이제 차기 당권 경쟁의 시동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여야 모두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또 최다선, 국힘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의장의 부의장의 난타전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선거에서 이제 3연승한 정당에서 이렇게 당내 갈등이 이제 크게 불거져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의 그 핵심 갈등, 핵심 원인이 이제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 일부 언론들에서 자꾸 뭐 차기 당권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네. 내일 모레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도 1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뭐 당권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뭐 본인이 이제 외교에 대한 식견이 있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 지방선거 후에 우크라이나를 간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자기 정치라고 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못 참고 반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약간 좀 실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리고 젊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또 다시 발끈해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아서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이준석 대표가 왜 갔느냐 이게 사실 본질인데 지금은 약간 뭐 그래서 뭐 어린 게 무슨 문제냐 뭐 약간 감정 싸움으로 지금 번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당 지도부에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는 있으나 여하튼 본질을 좀 잊지 않고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집권당 대표가 왜 갔느냐는 부분은 저는 지금도 오늘 뭐 귀국했습니다마는 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저는 근본적으로 그 지금 국민의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제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은 대개 당의 주류였습니다. 당의 주류가 청와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당도 이제 그 청와대를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당은 대체로 이제 조용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이냐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정권이라 보기보다는 국민이 볼 때는 좀 검찰 정권 아니냐라고 보지 국민의힘에 기반해갖고 국민의힘을 서포트를 받아갖고 이렇게 가는 정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지금 딱 주도권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가장 큰 그룹은 이른바 윤핵관 또는 친윤 세력인데 이 친윤 세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연 세력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세력인 거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국회의원을 달고서 들어왔고 또 한쪽에서는 전통 보수 세력, 전통 그 국민의힘 세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을 해주면은 친윤으로 가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을 안 했으니까 약간 좀 중간지대에 남아 있는 거랍니다. 이처럼 그 과거의 그 여당과는 다르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자는 쪽이 확고하게 주류고 그러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때까지 아마 고비마다 이런 갈등들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당권 경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권력 다툼. 파워 스트러글이죠. 예. 파워 게임.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오후 5시경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띄웠던 혁신위 출범에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위의 핵심 의제가 공천 룰이기 때문에 이 공천 시스템 굉장히 그 예민한 이제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고 들여다본다는 게 과연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천 시스템이라는 건요, 총선을 앞두고서는 늘 문제가 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 10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럼 6월 10일에는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한 얘기가 요만큼도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바꾸겠다, 그걸 뭐 개혁하겠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당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대표 끝난 뒤인데 그럼 대표를 또 한 번 나오려고 하나? 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 있습니다. 이 눈초리를 이준석 대표가 저는 불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관계로 본다면 자 지금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뭐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그러면 내년 후년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을 실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바꿉니까?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 11일 날 취임하는 국민의힘 새 대표가 네. 야, 이 공천 시스템은 뭐가 문제다. 그러면서 다시 바꿀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혁신위원회를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띄워서 당내 개혁을 추진한다. 뭐 이 타이밍은 좋다고 생각해요. 뭐 계속해서 혁신이라는 거야 뭐 언제 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공천 시스템으로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그렇게 해봤자 아마 차기 대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한 혁신위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예,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그 혁신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잘 되면 좋죠. 사실은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못했고 또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이긴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번 지방선거의 그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20%포인트 격차로 서울시장이 이겼습니다만 구청장들을 보면 강북 지역의 구청장들 한 2,000표에서 5,000표 사이에서 그 떨어진 민주당 구청장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도도 굉장히 격전 지역이었는데 충청도 4곳의 광역단체장의 득표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경각심을 갖고서 2년 뒤 총선에 대비해서 공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당의 혁신을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과 내용은 맞는 거죠. 맞는데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정치권에서 이제까지 이긴 정당이 더구나 그 진정당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2번이나 그 선거에서 졌는데도 지금 그 쇄신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만 저게 제대로 될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하물며 2번이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야 지금 혁신하겠다, 지금 공천 시스템 새로 만들겠다, 저게 제대로 될까? 이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했으면은 사실 대통령 탄핵도 없었고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지도 않았겠죠. 네. 정치권이라는 거는 제가 보면은 진짜 위기가 턱 밑에까지 차 올라야지만 변하는 신용을 하는 그런 그 부문인데 이긴 상황에서 지금 혁신하겠다라는 것들이 당내에서 컨센서스를 얻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전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두분 봅니다. 다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제가 조금 더 보태면요. 사실은 이제 그 역대 어느 정부든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주장해 왔고 표방해 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 기자 경험으로 보면 한 번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뭐 공천이냐 사천이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동안의 공천 과정을 보면 뭐 대통령이나 총재나 대표나 뭐 좀 가까운 쪽에서 되게 그 중심으로 그 공천이 이루어졌죠. 그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전혀 무관하게 자 나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공천하겠다 그런 거는 여든 야든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과연 그럼 내년 후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또는 그렇게 장담하는 기자들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의미해지고 당내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그래도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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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판단이 이달 24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윤리위에서는 징계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대표 자진 사퇴 이후에 뭐 유학설도 있고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만약 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임기 채우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지 여부는 어쨌든 저 윤리 결정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가세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쪽에서 윤리위에 제소해갖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고 특히 그 지금 굉장히 젠더 이슈가 굉장히 어떤 핵심 첨예한 현안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 전체에. 네. 그런 상황에서 비록 그 성상납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와 연관돼 갖고 어떤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그 유력 정치인이 견뎌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내용 결과를 보고서 이거는 판단할 수가 있지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가 이제 단계가 좀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제일 약한 게 이제 주의라고 하는데 예. 뭐 또 그 징계가 이제 어떤 단계를 받느냐 이거에도 또 뭐 관련이 있겠네요. 일단 징계가 주의든 경고든 나오면요. 네. 그 주의든 경고를 준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네. 근거를 물론 구체적으로는 그 윤리위가 밝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당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외부로 누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그 근거들을 보면은 그 내용을 갖고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판단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봐야죠. 그럼 그건 이준석 대표에겐 큰 타격이라고 볼 이준석 수밖에 대표는 없죠. 오히려 지금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리위에서 다루는 거는 사실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에요. 근데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네. 내 이준석 대표한테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뭐 7억 원을 뭐 주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겁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징계가 내려질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본인이 이건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이른바 꼬리가 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표를 징계할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뭐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임기를 단축한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당선 이후에 지도부로부터 문자 하나 받은 게 없다.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친윤계와 손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벤치마킹 대상은 저는 YS라고 보거든요.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네.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소수였는데 어쨌든 그 큰 데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민정당하고 손잡아갖고 민정당의 다수파를 어쨌든 자기한테 끌어들여갖고 1992년에 그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안철수 의원도 5년 뒤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지금은 친윤계를 폄하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네. 친윤계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갖고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 길 외에는 사실은 안 의원이 그 5년 뒤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다른 루트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다른 길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YS 얘기를 했는데 그때 YS가 그런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지지율이에요. 네. 결국은 사실은 그때 민정계가 있었고 민주계를 YS가 이제 그 사실은 거느리고 있었는데
민주계가 있든 없든 간에 YS는 여하튼 그 당내에서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당내에서 지지율,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간다. 그러면 친윤계는 저는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친윤계가 자기네들의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이 당에서 생존하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그건 역시 앞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단계로 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친문 친명 간 이제 갈등이 역시 또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86그룹의 이제 마태형이라고 하는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2달 정도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이 비대위의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계파 갈등, 그러니까 당내 내홍을 잘 수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대 그 연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전대 연기 주장도 있고요. 그 일각에서는 또 집단 지도 체제 얘기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집단 지도 체제라는 주장은 사실은 전당대회 앞두고 늘 어느 정당이든 항상 나왔는데 그게 채택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한 2달여 남겨놓고요, 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도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룰을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자, 이제 이런 건데 아마 그것도 그 후보 간, 그러니까 당권 주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지금 있는 체제, 있는 룰 내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그냥 치르고 연기도 결국 못하고 아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이런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룰을 바꾸려면 명분이 있고 또 다수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룰이란 거는 어쨌든 몇 년 전에 그 룰을 정할 때 나름의 명분과 그 다수의 찬성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바꾸려면은 이게 당리당략이 아니다, 이게 정략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주장하는 거죠. 네. 뭐 권리당원 포션을 늘리지 않은 쪽도 있고 또 한쪽은 오히려 지금 당신과 민심이 분리됐으니까 일반 그 여론조사 그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재명 의원이 지금 그 당대표로 나선다 그러면 당은 굉장히 그 엄청난 분열과 대립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거를 그 근본적으로 수습은 못하지만은 일단 봉합을 한 채 좀 뒤로 밀어두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양쪽이 타협할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 쪽에서도 일반 친명계 쪽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대표로 나서면은 반발이 굉장히 강할 거고 여론도 굉장히 그 비판적일 텐데 이게 과연 이걸 돌파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외에는 사실은 또 지금 그 당을 이끌 수 있는 딱 다른 주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무조건 비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양쪽이 이렇게 일단 봉합을 하고서 좀 이렇게 공을 뒤로 넘기는 쪽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늦춰갖고 내년 2월에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비대위가 이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고, 그럼 뒤로 미루는 명분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전당대회보다는 어떤 그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정치 개혁 같은 걸 먼저 하자라는 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단 싸움은 뒤로 미루고 당장 국민의 지지를 좀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라든가 아니면 다선 중진 의원들의 어떤 출마 제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먼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양쪽 그리고 여러 가지 계파들이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네네.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입성을 한 날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유학이 1년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기 귀국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면 당권에 도전한다면 친문계에선 또 어떤 주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홍영표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좀 나오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586 그룹에서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의원이 지금 나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나 사실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출마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어금버금한 싸움을 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대 연기론도 나오고 그런 건데 네. 이낙연 대표,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럼 미국 갔는데 물론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는 안 나올 거고 그럼 언제 돌아올 것이냐? 저는 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있을 거로 보고요. 본인은 이제 1년을 얘기하고 갔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었는데 보니까 DJ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DJ 얘기. DJ가 영국 갔던 얘기도 하고 또 DJ가 정치 복귀하던 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봐갖고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DJ 얘기를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DJ가 9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개공고수로 갔거든요. 그때 얼마 있었냐면 6개월 있었습니다.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6개월 지나서 한국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도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미국에 머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는 돌아올지는 그때 좀 정치 상황을 봐야겠죠. 정치 네. 환경을 또 이제 예.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는 지금 2달 남짓 남았는데요. 네.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 후에 언제 돌아오느냐는 건 사실 변수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홍영표, 뭐 이인영, 그다음에 우원식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재명 의원의 대중성에 맞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자 정말 이재명 대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다른 이재명 의원에 맞설 다른 사람들을 누구를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게 바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계 은퇴를 했지만 뭐 다시 또 그 나와주십시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면 이재명 의원의 대중성에 맞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당내 일각에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그 넘어야 될 가장 커다란 이제 숙제가 이제 팬덤 정치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유인태 전 국회 이제 사무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에서 연속으로 3번을 지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강성 팬덤 탓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팬덤이 또 있는 측에서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룰이 또 열성 지지층과도 또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열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가능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팬덤은 사실은 모든 정치인이 그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해질 때 생기는 그 어떤 독성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지 팬덤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휘둘리느냐 안 휘둘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팬덤 정치 극복 아마 이재명 의원은 오늘 뭐 말로는 뭐 그 지나친 거는 나한테 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잘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팬덤 정치가 없어질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역시 이 팬덤 정치 이 중심에서는 정치인이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의 저희가 경험한 정치인들은 그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팬덤 정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제 팬덤이란 게 꼭 정치만의 문제냐?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령 그 BTS 보십시오. BTS가 지금 세계적 그룹인데 이 세계적 그룹이 된 그 바탕이 사실은 BTS 팬덤입니다. 네. 처음에 그 팬덤들이 앨범 사고 막 그 스트리밍 받아갖고 빌보드 차트에서
올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걸 굉장히 폄하했어요. 이건 뭐 몇 명, 팬덤 몇 명이 보는 거지 대중성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팬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몇 년 뒤에는 그게 어떤 대중성을 얻고 전 세계적 그룹이 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정치에서 팬덤이란 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더구나 그 지금 온라인 시대에는 팬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열려 있는 겁니다. 과거에처럼 오프라인처럼 집회를 통해서 모여야지만 모이는 거면 굉장히 모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갖고 언제든지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팬덤을 없애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팬덤 정치와 결별을 할 게 아니고 팬덤의 어떤 무분별한 행동이라든가 언행 그런 것들과 정치인이 선을 그으면서 성과에 가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가지 않고 팬덤 자체를 결별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덤을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관리를 할지가 중요하다는 예.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DJ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따라가서 5년 뒤에 길게 보고서 5년 뒤를 노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의 오늘 한 줄 논평은 네. DJ의 길 따라가는 이낙연 성공할까로 정했습니다. 네.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치 팬덤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정치 팬덤 이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약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 팬덤 약이 되는 독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본격화하고 있는 여야의 차기 당권 경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